자, 여러분. 오늘은 아주 불편하지만 꼭 알아야 할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 동네에서 집값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냥 조금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서울시 구별 고령인구 비중을 분석한 연구를 보면 55살에서 64살 사이 인구 비중이 1% 늘어날 때마다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1.82%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숫자로는 작아 보여도 실제 금액으로 환산하면 다릅니다. 4억짜리 아파트라면 725만 원 이상의 추가 손실입니다. 5억짜리라면 900만 원 이상입니다. 단지 그 동네에 어르신이 많다는 이유 하나로 그만큼 더 빠르게 가치를 잃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가진 자산의 대부분이 바로 그 집 한 채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정부 공식 통계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노인 가구 자산의 약 80% 이상이 부동산입니다. 예금이나 주식 같은 금융자산 비중은 10%대에 그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30년을 일하고 허리띠 졸라매며 모은 그 집 한 채가 은퇴 이후 여러분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동네가 고령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빠르게 집값이 내려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충청남도 논산에 사시는 72살 김 씨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분은 25년 전 2억 5천만 원을 주고 산 아파트 한 채가 노후 자산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최근 같은 단지에 빈집이 늘어나고 매물이 쏟아지면서 호가가 빠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월 48만 원뿐입니다. 이 집마저 가치를 잃는다면 이분의 노후는 어디서 기댈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논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남, 전북, 강원, 충남 전역에서 지금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2026년 대한민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우리 어르신들은 자산 대부분을 부동산에 두게 됐을까요? 이건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부동산만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수익성 좋은 투자처였기 때문입니다. 집을 사면 오른다는 것이 사실이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2025년 KB 골든라이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가구의 자산 구성은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부동산 비중이 약 80% 이상, 금융자산은 10%대에 그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국제 기준으로 보면 자산의 50% 이상을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 곳에 나눠 투자하지 않고 한 곳에 몰빵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80% 이상이 집 한 채에 묶여 있습니다. 이 집이 내려가면 다른 안전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연금은 어떨까요? 한국의 연금 소득 대체율은 31.2%입니다. 즉, 일할 때 월급이 300만 원이었다면 은퇴 후 연금으로는 고작 93만 원 정도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51.8%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결국 어르신들은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할 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내 집의 가치가 계속 내려가고 있다면, 그것도 다른 지역보다 더 빠르게 내려가고 있다면 언제 팔아야 할지 아니면 계속 버텨야 할지 선택이 너무 어려워집니다. 중요한 건요, 부동산이 오를 때는 기다리면 더 오른다가 정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령 지역에서는 기다릴수록 더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믿어온 상식이 지금은 더 이상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인 가구 대부분이 집을 한 채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라 다르지만 순자산 규모는 4억 원대 중반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이 집이 흔들리면 노후 전체가 흔들립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역사를 보겠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약 20년 먼저 고령화를 경험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겪은 일을 미리 안다면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1990년대 초반 역사의 길이 남을 부동산 버블이 터졌습니다. 도쿄 최고가 주택의 가격이 불과 5년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나 진짜 비극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방도시들, 특히 고령 인구가 많은 소도시들의 집값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깊이 내려갔습니다. 어떤 지역은 버블 전 가격의 20%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상태가 30년 가까이 지속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고령 인구가 집을 팔기 시작하면
그 동네의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어납니다. 그러면 가격이 내려갑니다. 가격이 내려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서둘러 팔려고 합니다. 이것이 악순환이 됩니다. 일본에서는 이것을 빈집 문제라고 부릅니다. 2025년 기준 일본의 빈집은 약 900만 채 수준입니다. 전체 주택의 10%가 넘는 비율입니다. 이 빈집의 상당수가 고령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집이 버려지고 마을이 사라지고 그 지역 전체의 집값이 바닥을 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의 빈집은 2023년 기준 이미 153만 가구를 넘었습니다. 2015년보다 40% 이상 늘어난 숫자입니다. 앞으로 200만 가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리고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2030년 이후 한국은 인구의 3분의 1 안팎이 65살 이상이 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사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령화 지역에서 집을 늦게 판 사람들은 결국 원하는 가격의 절반도 못 받고 팔았습니다. 일본이 그랬고 지금 한국의 일부 지방이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 아닙니다. 미리 알고 준비한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정보가 곧 자산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빚에 의존한 자산은요, 주제 한 번에 흔들립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에 의존한 지역의 집값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빠르게 흔들립니다. 일본이 30년 동안 증명했고 이제 한국이 그 무대에 올라서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냉정한 숫자들을 직접 보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들으십시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66살 이상 노인 소득 빈곤율은 40.4%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이 14.2% 수준이니 우리나라는 그 3배에 가깝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순위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단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높을까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자산을 현금으로 바꾸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지분이 있는데 현금이 없는 노인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은퇴자의 가처분 소득, 즉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빈곤선 아래인 경우가 40%에 달합니다. 10명 중 4명이 지분이 있어도 생활비가 모자란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의 숫자를 봐드리겠습니다. 60살 이상 어르신들이 낸 종합부동산세는 2024년 기준 전체의 57%를 차지했습니다.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도 안 되는데 부동산 세금의 절반 이상을 냅니다. 이건 자산은 있지만 세금 부담도 그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집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매년 돈이 나갑니다. 네, 이 숫자들이 말하는 건 결국 하나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는 지금 집 한 채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집의 가격이 내려가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집은 주택, 즉 생활의 근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노후의 유일한 금고이기도 합니다. 이 두 역할이 동시에 위협받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들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이 통계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빨리 알고 더욱 빨리 준비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르신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다운사이징입니다.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하면서 그 차액을 현금으로 챙기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분명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함정이 있습니다. 다운사이징, 즉 어르신들이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현상이 한꺼번에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수요는 줄고 공급은 갑자기 늘어납니다. 집을 팔겠다는 사람은 많아지는데 살 사람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것이 지금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경남 남해, 전북 순창, 강원 정선 같은 고령화 소도시들에서 아파트 매물이 평소보다 2배에서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사겠다는 사람은 없는데 팔겠다는 사람만 많아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것도 빠르게. 그런데 여기서 역설이 생깁니다. 가격이 내려가면 더 서둘러 팔아야겠다는 사람들이 다시 늘어납니다. 그 매물들이 또 가격을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일본학자들은 이것을 고령화 디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물가와 자산 가격이 함께 내려가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현상이 가장 먼저,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고령 인구가 집중된 지역입니다. 판매 타이밍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4억 원짜리 아파트를 팔지 않고 3년 더 기다렸다가 다운사이징을 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같은 지역의 집값이 연 3%씩만 내려가도 3년 후에는 3억,
6,400만 원이 됩니다. 그 사이 3,600만 원이 증발합니다. 반면에 강남 아파트 집주인 70대 어르신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분들도 최근 다운사이징을 위해 매물을 내놓고 있지만 이유가 다릅니다. 이분들은 더 좋은 가격에 팔기 위해 또는 자녀에게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같은 다운사이징이라도 수도권과 지방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타이밍의 중요성입니다. 자, 이번 챕터에서는 조금 다른 각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집값이 내려가는 상황을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바로 옆집 어르신이 자녀들의 권유로 요양원에 가셨습니다. 그 집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층 할아버지도 건강 문제로 서둘러 집을 내놓으셨습니다. 같은 동, 같은 라인에 매물이 2개가 됐습니다. 이 동네를 떠나려는 젊은 사람들도 마침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같은 단지에 매물이 5개로 늘었습니다. 팔 사람은 없는데 팔 사람만 많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반드시 내려갑니다. 내가 팔지 않아도 내 아파트의 시세는 그 매물들의 실거래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것이 나비효과입니다. 내 이웃이 집을 파는 것이 내 집값을 끌어내리는 나비의 날갯짓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날갯짓은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더 자주,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개인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역 전체가 고령화로 접어들면 이 구조는 멈추지 않습니다. 일본이 30년 동안 그 흐름을 되돌리지 못한 것처럼 개별 주택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타이밍을 잘 잡아서 이 흐름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의 고령 인구 비율이 이미 25%를 넘었다면 이 나비 효과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30%를 넘으면 가속도가 붙습니다. 지금 당장 내 동네의 고령 인구 비율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 행동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웃이 집을 내놓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나중에 함께 내놓으면 경쟁이 됩니다. 경쟁이 되면 가격이 내려가고 결국 둘 다 손해입니다. 먼저 아는 사람이, 먼저 행동하는 사람이 더 나은 결과를 만듭니다. 자, 그러면 가장 어려운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팔아야 할까요?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까요? 투자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자산을 팔 때 2가지 감정이 충돌한다고 합니다. 공포와 탐욕입니다. 지금 팔면 나중에 오를까봐 아깝다는 것이 탐욕입니다. 나중에 더 내려가면 어떡하지? 라는 것이 공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2 감정 사이에서 결정을 못하다가 결국 가장 좋지 않은 시점에 팝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특히 고령화 지역에서 자산 가격은 천천히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빠르게 내려가는 패턴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1%, 2%씩 내려가다가 인구 감소가 임계점을 넘으면 5%, 10%씩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탐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지금 5억짜리 집이 2년 뒤에 5억 5천만 원이 된다면 5천만 원을 더 받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4억이 된다면 1억 원을 잃습니다.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있습니다. 문제는 고령 지역의 경우 역사적으로 상승보다 하락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후회에도 2 종류가 있습니다. 팔았는데 오를 걸 하는 후회, 그리고 안 팔았는데 내릴 줄 알았더라면 하는 후회. 행동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2번째 후회가 훨씬 더 오래, 더 깊이 아프다고 합니다. 잃는 고통이 얻는 기쁨보다 2배 이상 크다는 것이 연구로 증명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결정하기 어려우신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결정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결정입니다. 그리고 고령화 지역에서 결정을 미루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더 나쁜 결과로 이어져 왔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팔아야 할 구체적인 신호 5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양극화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은 2026년에도 오르거나 최소한 유지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방도시, 특히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은 정체 또는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2세계는 같은 나라 안에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지방 6개 광역시의 전세가율, 즉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이 2026년 1월 기준 70.12%입니다. 서울 평균은 50.92%입니다. 전세가율이 높다는 건 집값이 오를 여력이 적다는 신호입니다. 이미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의 70%에 달해 있으니 더 오르기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구조적입니다. 첫째,
일자리가 없어서 젊은 인구가 유입되지 않습니다. 둘째, 고령 인구는 늘어나고 그분들이 집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셋째, 신규 분양 아파트들이 미분양 상태로 쌓이면서 기존 아파트 수요를 더 줄입니다. 반면에 서울과 일부 수도권은 어떻습니까? 재개발 기대감, 직주 근접 수요, 학군 프리미엄 등으로 인해 수요가 계속 유지됩니다. 이 두 시장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앞으로 점점 더 낮아집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 동네가 서울 강남이나 분당이라면 상황이 다릅니다. 그런데 지방 중소도시나 수도권 일각 또는 고령 인구가 밀집된 구도심 지역이라면 지금 이 양극화의 나고자 쪽에 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사는 곳이 어느 쪽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양극화는 앞으로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인구가 수도권으로 계속 집중되는 한 지방의 인구 감소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기적인 경기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흐름입니다. 지금 지방에 집을 갖고 계신 어르신들은 이 구조적 흐름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전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팔아야 할 5가지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내가 사는 동네의 고령 인구 비율이 25%를 넘었을 때입니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우리 동네 고령 인구 비율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 이상이면 이미 다운사이징 압력이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같은 단지 또는 같은 동네의 매물수가 평소보다 2배 이상 늘었을 때입니다. 이건 부동산 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이나 직방에서 우리 동네 매물수를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십시오. 셋째, 인근 상가와 식당이 문을 닫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것은 생활인구가 줄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사람이 줄면 집값도 따라서 내려갑니다. 넷째, 지역 인구가 3년 연속 감소하고 있을 때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인구가 계속 빠지는 지역에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섯째, 집값이 고점 대비 20% 이상 이미 떨어진 지역입니다. 이 경우는 하락이 이미 시작된 것이므로 더 늦기 전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버텨도 되는 경우는 어떨까요? 수도권이나 광역시 중심지에 위치하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가능성이 있고 주변에 젊은 인구 유입이 계속되는 지역이라면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판단을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한국부동산원에서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다 시간을 잃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집을 팔더라도 또는 집을 당장 팔지 않더라도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현금 흐름이란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현금 수입을 말합니다. 연금처럼 말이죠.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큰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매달 생활비가 빠듯합니다.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는 상황.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노인 가구의 현실입니다. 첫 번째로 꼭 알아두셔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팔지 않고 그 집에 살면서도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공공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70살에 3억짜리 집으로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제도 유형에 따라 대략 80만 원 안팎의 월 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값이 5억이라면 1.5배 정도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집에 살면서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2026년부터 주택연금 가입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월세 전환입니다. 만약 집이 2채 이상 있다면 한 채를 전세 대신 월세로 돌려서 매달 현금을 받는 방법입니다. 전세는 한 번에 큰 돈이 들어오지만 목돈이 빠져나가면 관리가 어렵습니다. 월세는 적더라도 매달 들어오니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금융자산 분산입니다. 집을 팔고 받은 현금을 여러 곳에 나눠서 운용하는 방법입니다. 은행 예금, 채권, 배당주 등에 분산하면 집 한 채에 모든 것을 걸었을 때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자산 분산의 기본입니다. 중요한 건요, 지금 당장 이 3가지 방법 중 하나라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계획보다 지금 당장 행동 하나가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자,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알고 있고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주목할 정책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입니다. 시니어 레지던스란 어르신들이 의료, 식사, 여가 서비스를 함께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주거시설입니다. 실버타운이라고도 부릅니다. 2025년 3일 PwC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시니어 레지던스 분양형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이 시설이 확대되면 어르신들이 굳이 현재 집에 머물지 않아도 되는 대안이 생깁니다. 집을 팔고 좋은 주거 환경에서 노후를 보내는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주택연금 제도가 2026년부터 더욱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집값 기준이 높아서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지방에 저가주택을 가진 어르신들도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노인 장기요양보험 혜택 확대, 어르신 주거바우처 제도,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등 다양한 지원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발벗고 찾아보셔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혜택들이 많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어르신의 80.4%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에이징 인 플레이스, 즉 살던 곳에서 늙어가기라고 부릅니다. 이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적 현실을 무시한 채 무조건 머무는 것은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정책이 만들어지는 속도보다 여러분이 정보를 찾고 행동하는 속도가 더 빨라야 합니다. 지금 가까운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 가셔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자, 마지막 챕터입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걱정이 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야기를 왜 드렸을까요? 두렵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할 수 있도록 알리고 싶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위기를 미리 알고 준비한 사람들은 같은 환경에서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일본에서도 부동산 폭락 때 미리 팔고 나온 분들은 그 자금으로 다른 자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분들의 노후는 달랐습니다. 정보와 행동이 결과를 바꿉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내가 사는 동네의 고령인구 비율을 확인하십시오. 검색창에 우리 동네 인구 현황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오늘 오후에 바로 할 수 있습니다. 25%가 넘었다면 진지하게 고민을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은행에서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을 조회해 보십시오. 무료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좀 편해지실 겁니다. 모르면 불안하고 알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믿을 수 있는 부동산 전문가 또는 자산관리 전문가를 한 명만 찾아두십시오.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조언을 구하십시오. 한국부동산원 상담전화는 1485-5000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문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알고 준비하면 분명히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 정보가 필요한 부모님, 가족, 친구분들께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주택연금 완전 정보, 놓치면 안 되는 활용법을 준비했습니다. 반드시 챙겨보십시오. 기대해 주세요.